안녕하세요. 저는 곧 해외로 출국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네요.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힐링하고 재밌게 즐겼던 일들도 많답니다. 그 좋은 추억들을 잘 간직하면서 다시 전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요. 사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성인까지 쭉 자랐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어에 서툴 거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어눌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이 궁금해서 종종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바로 제 결혼기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훌훌 털어놓고 가려고요. 전 해외에서 쭉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도 본인 고향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미혼인 형과 기혼인 누나 2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수진이가 지금 잠깐 직장을 쉬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건데 아마 길면 3년 안에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나도 수진이 해외 가는 기간에 맞춰서 해외지사 근무 신청할 거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회사에서도 해외지사 근무자 구하기 힘들어서 아마 3년 정도 지내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니?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엄마는 우리 막내 못 보고서는 못 산다. 그럼 너희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어쩌려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밖에서 살기도 애매한 기간이잖아. 말은 3년이라고 했지만 언제 발령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랑 합가를 해서 지내는 건 어떠니? 해외에 나가서 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이참에 그동안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엄마, 나야 엄마 아빠랑 가족이지만 아직 수진이는 어색하지. 그리고 수진이는 해외에서 지내가지고 한국 고부 사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되면 엄마도 불편할걸? 어차피 해외 나간다고 해서 영영 나가 있을 것도 아니고 자주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지금 수진이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지내면 돼. 아무리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시댁 식구들이랑 살아보겠니?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은 다 바쁘게 사니까 같이 살아봤자 서로 마주할 시간도 많지 않을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시집살이나 할 것 같니? 나는 애초에 네 할머니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처음 뵀던 시모는 너무나 쿨하신 분이셨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좋으셨고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해외지사 근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죠. 그래도 자식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얼굴 보며 살기 힘드니 마음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남이었던 저도 이랬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듣고선 더 약해졌죠. 처음에는 합가를 반대했지만 남편도 점점 마음이 바뀌었고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회유하고 부탁하면서 전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해외로 나갈 거고 그냥 트러블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부터
암흑길은 펼쳐졌어요. 저녁 비행기로 입국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 너무 피곤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쥐고선 흔들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손짓을 하시고서는 팔을 잡고 나가셨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아직 해도 안 떴어요. 지금 5시인데 갑자기 저는 왜 깨우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인 줄 알고 깨우신 거예요? 제가 아니면 들어가서 남편한테 일어나 나가 보라고 할게요. 아, 어머님, 밥하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아침 잘 안 먹어요.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서 저는 더 잠잘게요. 근데 벌써 밥을 먹어요? 예, 해가 충전에 떠서 밥하려면 늦어. 아직도 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알람은 하나도 안 해놓고 잤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말을 해야지 하다가 깜빡 말을 못했어. 너는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밥심이야. 이제부터 아침밥 해야지. 아직까지 자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쌀 씻고 밥 안 쳐. 밥은 할 줄 아는 거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배우고 와야지. 네? 지금 어머님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침밥 안 먹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침에는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우유며 빵이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먹던데. 혹시 다른 식구들이 아침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릴 적부터 아침밥 먹는 습관이 없었다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창욱이가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와이프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보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밥 먹고 나가. 너랑 연애하느라고 아침밥을 굶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지. 원래 우리랑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는 저녁에 밥이 남아도 뒀다가 내가 해치우고 식구들은 다들 새밥 지어서 먹이니까 얼른 밥하렴. 시모의 말에 저는 등 떠밀리듯이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시모는 가만히 서서 이걸 씻으라 저걸 씻으라 명령만 하셨고 재료를 손질하고 데우고 하는 건 제가 다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나서 보니 아침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하나둘씩 출근을 위해서 나오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서는 아버님이고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밥상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는 네가 처음 와서 어색해 그런가 보다며 제 탓을 하시고선 치우라고 시키셨답니다. 그날로로 아침상을 다시 차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각오하고 시킨 것 같다 싶어서 남편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 근데 원래 아침밥 안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침에 든든하게 먹는다고 해서 나도 저번에 데이트할 때 물어봤잖아. 근데 자기가 평생 아침밥 먹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말로는 계속 아침밥 다 해 먹었다던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밥 지어서 드신대. 당신은 그럼 매일 새밥 지으시는 걸 몰랐던 거야? 뭐? 자기야, 이거 엄마가 자기 키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엄마 진짜 웃기네. 시집살이 안 시킬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엄마도 시어머니였네. 아니 원래 한국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기 잡으려고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긴 해. 한국은 원래 다 이렇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뭐 잘못하라고 시키겠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당신도 그냥 맞춰드려. 그래? 내가 들었던 시어머니랑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친구 알지? 대학 같이 나온 친구. 걔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거든? 근데 거기 시어머니는 엄청 좋으시다면서 말했거든. 그래서 난 어머님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 이번에 진짜 당황스러웠어. 일단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옆에서 어머님이 해보라고 자꾸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당신 친구랑 결혼한 사람도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랑은 다르지. 우리는 한국에만 있었던 오리지널인데 마인드 자체가 다르지 않겠어? 거기 의견 참고하면 트러블만 생기니까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냥 어른들 맞춰주는 게 한국 예의야. 알았지? 남편의 말에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 시댁은 거르라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걱정도 많으셔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시모는 아무래도 아들이랑 곧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 그런 감정들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모 한 명만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저와 맞진 않았는데 주말마다 시집간 두 누나들은 어린 조카들을 다 데리고 시댁으로 왔어요. 시댁으로 오면 4명의 조카를 모두 저에게 맡기곤 하셨죠. 올케,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 잘하지 않아? 올케 영어권 국가에서 산 거 맞지? 그럼 이제부터 올케한테 공짜 과외 받으면 되겠네. 이제부터 올케는 우리 애들 앞에서 영어만 써. 우리 애들이랑 프리토킹 좀 해줘봐. 그래도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영유 다녀서 대화는 되거든? 올케도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힘들 거 아니야. 이럴 때 영어 좀 써야 편하지. 그래, 우리가 올케 생각해서 영어 좀 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온다고 했는데 아직 밥도 안 했어? 아니 벌써 점심인데. 아무것도 안 차려 있으면 우린 뭐 먹어? 굶어? 올케 일단 밥부터 차려. 엄마가 오늘 한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저녁에 먹을 건가 보네. 엄마는 어디 갔어? 올케, 이제는 음식 좀 하지? 저번에 했던 건 좀 짜더라. 아, 어머님 아침에 모임 있다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안 오실 줄 알아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 아버님도 다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아마 저녁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밖에 외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해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그래? 올케는 누구 만나러 가는데? 어차피 올케 한국에서 만날 사람 없잖아. 또 그냥 혼자 드라이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밖에 나가서 혼자서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애들 좀 보고 있어봐.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술 한잔하고 올 테니까. 1~2시간 정도만 애들 좀 봐줘.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올케 좋겠다. 오늘은 밥상 따로 안 차려도 되겠네. 애들은 그냥 대충 밥에 미역국 끓이고 갈비 있지? 아마 저번에 내가 보낸 갈비 있을 텐데. 그걸로 갈비찜 끓여줘. 저번에 올케 만든 거 괜찮더라. 간만 좀 살짝 하면 되겠어. 그렇게 신우들은 내 아이를 2시간만 봐달라며 훌쩍 나가버렸고 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조카들을 재우고 잠들었죠.
신우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카들을 데리러 왔어요. 전 그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수고했단 한마디도 못 들었답니다. 그나마 조카들이 착하고 절 잘 따라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주를 고생고생하며 있다 보니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몸살이나 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와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고 고요하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도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이상한 느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자기, 지금 어디야?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집에 아무도 없네. 나 아까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어. 근데도 열이 잘 안 떨어지는데 올 때 해열제 좀 사와 줄 수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약 좀 더 먹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가 힘도 없고.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집 음식 좀 사오면 안 돼? 어? 아, 여보. 엄마가 별말 안 했어? 아,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우리 식구들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엄마가 말한 줄 알았지. 우리 가족들끼리 캠핑 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난 퇴근하고 바로 여기 왔고 엄마가 당신 아파서 쉬고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온다면서 하시길래 말한 줄 알았지.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냉장고에 죽 끓여 놓으셨대. 일단 그거 먹고 푹 쉬어. 내일 집에 가면서 약 사들고 갈 테니까. 뭐? 캠핑? 아니, 갑자기 캠핑 가는 건 언제 정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 깨워서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메시지라도 남기던가. 근데 집에 왔을 때부터 아무도 없다가 지금까지 없는 건데 언제 집에 왔다 가셨대? 나 당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 그럼 집에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퇴근하고 바로 와야 차 안 밀리고 올 수 있어서 급하게 오느라. 엄마가 당신 아파서 잔다고 깨지 않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전화는 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말한 줄 알았네. 어차피 내가 지금 가도 당신 아픈데 옆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쉬게 가족들 내가 여기서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솔직히 마음은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화를 낼 순 없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절 생각해 죽을 끓였다고 하니 냉장고를 바로 열어봤죠. 그런데 냉장고에는 이미 며칠 지난 백숙 남은 것만 있을 뿐이었고 그걸 보고서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전 며칠 후 기운을 차리자마자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되도록 빨리 복귀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회사에서도 제가 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란 연락을 받았어요. 이 답변을 받고선 전 바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까지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여기서 살았던 거야. 알지? 이미 난 한국에서 지낼 곳도 있었고 굳이 학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잖아. 당신이 몇 년 동안 편하게 부모님 식구들 얼굴 못 보니 학가 딱 3년만 하자고 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 나 힘든 거 안 보여?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래. 뭐? 갑자기 왜?
나 해외지사 발령 신청하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돼. 올해는 안 받고 내년 돼서 받는다고 하는데.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 그럼 말을 하지. 말을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건데? 뻔히 당신 그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놓고서는 뭘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당신이 1년 뒤에 발령을 신청하든 안 하든 나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빨리 갈 거야. 내 몸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상황이야? 당신이 봐도 너무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거야? 난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괜찮은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결혼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잘 참을 거라고 했잖아. 참지 못하면 말하겠다고 했어서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은가 보구나 생각을 했다고. 몰랐어. 미안해. 내가 가족들한테는 잘 얘기할 테니까 다음 달에 가겠다고만 하지 마. 남편과 투닥이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그전에는 시모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건 어쩌니 저건 어쩌니 지적만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절 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가 잠잠해지니 다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시모가 자꾸만 시누이들한테 하소연을 하시는지 시누들은 그날 이후로 평일에도 한 번씩 불시에 방문하거나 주말에는 아예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고 나서는 살림이 부족하다면서 지적했어요. 옳게 해외로 다시 가는 건 좋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로서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문화는 따라야지. 외국 나가면 우리 귀한 막내, 우리는 올케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살림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어떡해? 1년 동안 배울 수나 있겠어? 아, 전 아직 냉장고 정리까지는 안 해봤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냉장고 정리하시고 물건 꺼내는 것도 저 못 믿었다고 안 시키시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편하시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신 것 같은데 엉망인가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살림은 40년은 더 하셨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셨어요? 뭐 엉망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데 매일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 모두 엄마 손 안 거치는 게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옳게? 식구 하나 낸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일은 2배로 늘고 더 고된 건데 아직도 엄마한테 시키고 있어? 형님, 그건 모르시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힘들다고 저 여기 오고 2주 만에 청소 빨래 다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님이 냉장고 정리만 하시고 다른 건 다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힘드시대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주변에서 원래 어르신들이 하던 일을 안 하게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고 한다고 저보고 일 뺏지 말라더라고요. 다시 어머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원래 하던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정도로 조리 있게 말을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꾸만 말로는 지고 있으니 신우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았죠. 저도 속으로는 너무 부글부글 화가 끓었지만
꾹 참고 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주버님과는 집안에서 대화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처음 아주버님은 굉장히 신사답고 젠틀했거든요. 외모로만 따지자면 남편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 왜 장가를 안 갔을까? 눈이 높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말을 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쭉 내려온 게 피로가 안 풀리는가 봐요. 동생이랑 아주 잘 즐기면서 사는 모양인데 제가 옆방에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사는 거죠? 제가 밤기는 어두우니 안심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동생이 요즘 아무리 잘 먹어도 야해어가는 게 역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야 다이어트해서 살 빠지는 거죠 뭐. 저도 새벽마다 밥하느라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푹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피로가 쌓일 일만 있지 풀릴 일이 없죠 뭐. 아주버님 무슨 뜻으로 말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좀 듣기는 좋지 않네요. 에이, 이 정도 농담은 가족끼리는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이런 게 한국식 농담인데 예전에는 영화 보면 첫날 밤 치르는 곳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너무 점잖아졌죠 뭐. 재수씨랑 동생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30대면 노산이고 아무래도 임신하기는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20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30대 여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대면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런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결혼해서 아이 잘 낳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40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못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한두 번 말을 나눠보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타입이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그냥 친해지려고 농담하는 거라면서 한국 정서를 제가 잘 이해 못해 그런 거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듣기론 아주버님이 자기 본성을 엄청 숨겼다고 했어요. 어쨌든 첫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날 시모는 신이나 새벽부터 음식 재료들을 싹 다 준비를 했죠. 그날은 본인이 직접 다 만들겠다며 저에겐 이것저것 시키진 않으셨지만 전 속으로 이 결혼을 뜯어 말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비 형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그런 눈치였는데 저와 서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폭풍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되고 전 예비 형님께 줄 불고기 반상을 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갔더니 갑자기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자는 거니? 이게 정말 새벽부터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완벽하게 하는 게 없어. 형님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자리 잃을까 걱정되니? 뭐 며느리 들어오면 재산 받을 거 나눠서 받아야 할까봐 그래? 허참, 불고기 반상에 팥째가 빠졌잖아. 내가 꼭 준비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제 뺨을... 이거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 다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 멀리서 결혼한다고 바쁜 시간 내서 와준 거 너무 아깝고 감사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안 되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안 되면 뭐 어쩔 거냐고? 해외에서 자란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 반갑게 맞아줬건만 너같이 살림 제대로 못한 며느리가 몇이나 될 것 같니? 이런 꼴로 네 부모한테 말하면 네 부모는 자랑스러워 하겠어? 당연히 네가 잘못하니까 맞았다고 해야 올바른 어른이지. 하긴 해외에 살 거라고 뭐 하나 보태주지 않은 친정이 예의나 있겠니? 소란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주방으로 들어왔고 신우들은 급하게 시모를 말리면서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죠. 그때 제 부풀어 오르는 뺨을 본 건 사색이 되어 기함한 예비 형님이었어요. 누가 봐도 시모에게 맞았던 게 티가 날 정도로 한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절 가리키며 기함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당신들 단체로 미쳤어요? 이분은 유명 리조트 사장님이시잖아요. 맞죠?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랑 다르게 머리도 길고 염색도 하긴 했지만 그때 그분 맞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일 줄이야. 휴양지에 리조트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사장님 맞으시잖아요. 네? 리조트요? 아, 새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올케네, 그냥 자그만 모텔 같은 호텔 하는 집이에요. 그냥 뭐 작은 그런 곳이요. 올케도 사장이 아니고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그런 거요. 올케네 부모님이 40년 전에 하던 일인데 무슨 어마어마한 리조트예요. 세연이 착각했나 본데 올케네 그런 집 아닐 텐데. 아니지? 아니에요. 분명 맞아요. 눈가 점이며 다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시든 아니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설마 진짜 뺨을 치신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이거 범죄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놀란 예비 형님을 데리고 나갔고 전 핸드폰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 받지 않았죠. 예비 형님의 말처럼 전 해외 휴양 마을 리조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휴양지 리조트를 운영했던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았죠. 국내에는 생소한 지역이라 그동안 외국 직원만 고용하다가 한국 직원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지원을 했던 게 예비 형님이었고 그때 전 같이 면접을 봤었답니다. 그때 봤던 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해외에서 남편도 부모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본인들 배경 때문에 부담이 될까 솔직하게 말을 하시진 않으셨고 작은 호텔을 운영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해외로 직접 나가시진 않으시니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남편과 해외에 나가는 게 결정이 되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그날으로 시댁 식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며 얘기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 스타일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과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구나. 거기다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너무 예민했던 것도 있고 너무 미안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한국에서는 어른이 사과를 하면 아랫사람은 받아줘야 예의인 거야. 알지? 그래. 엄마, 이번에는 조금 심했어. 옳게. 내가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옳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더 중요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에 더 예민해서 그런 거지? 옳게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그래. 내가 좀 그런 거에 약하긴 하지. 예의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화 좀 풀어. 우리랑 합가하는 게 불편하면 니들이 나가 살 수 있는 집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들 전화는 받고 오해도 풀고 그러렴. 아들은 그냥 가족들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랬던 거야. 예의 운운하시는 분들 치고는 무척이나 예의가 없으시네요. 할 말은 다 하셨죠? 당신네 아들 기중한 막내랑은 앞으로 대화도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소송은 진행했고 아마 소장 갈 겁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아니라 제 변호사랑 하시고요. 당신 아들도 유책사유 충분한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네들한테도 책임 있으니 그거 각오하세요. 어머.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가, 그렇게 많이 화가 난 거니?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이건 너랑 내 문제지. 우리 아들이랑은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니. 그럼 나랑은 그만 보고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니? 걔가 너랑 같이 살겠다고 다음 달이라도 회사 그만두고 너 따라 해 나가겠대. 누구 맘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들 맘대로 하네. 아줌마, 이제 끝이야. 당신네들이랑은 앞으로 볼 일 없다고. 2번 다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기만 해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엮어서 고소할 거니까. 전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서 제 뺨을 쳤던 것도 진단서를 끊어 시모를 고소했고 남편에겐 부당 대우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혼 소송은 승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네 잘못도 있어. 우리 집에서는 너희 집이 그냥 그저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근데 내가 해 너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더 괘씸해서 그런 것도 있어. 네가 처음부터 너희 집 잘 사는 거 밝혔다면 우리 엄마고 누나고 형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가족들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건 있지만 아무튼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 너네 집은 사돈집이 부잔지 안 부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니? 예의 운운하더니만 결국에는 돈 보고 움직이는 거네? 참 신기한 집이다. 그렇지?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야 하는 건데. 뒤늦게 알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랑 이제라도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집 돈 너한테 쓸 뻔했잖아.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다시 시작할 생각 없거든? 아참, 네 형도 파혼했다며? 그래, 형도 파혼했어. 나랑 다시 시작하는 게 싫으면 그 여자한테라도 해명 좀 해줘. 그때 일 오해했던 거라고. 그것 때문에 파혼한 거 같아. 형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우리 집 풍비박산 났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면 뭐하니? 속이 다 썩었는데. 너네 집은 애초에 무너지기 1초 전이었어. 이거 왜 이래? 한국에서 참 교훈 알려줘서 그건 고마워. 너 같은 애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남편은 제가 출국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듣기론 누나들도 이혼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누나들 하는 꼴을 보면 곧 다들 시댁으로 모이지 않을까 예상한답니다. 전 다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 품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 산을 넘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에 집중해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큰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요. 모든 일이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바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오열을 해서 제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었는데 큰형님만 유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큰형님은 제가 하는 모든 걸 싫어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형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기회를 살피다가 형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했어요. 할 것도 많은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따로 보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용건만 간단히 해줘. 형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저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형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주 잘 느끼고 있는 거야. 동서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동서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뿐이라 뭘 해도 그냥 눈에 가시거리밖에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 말 끝났으면 일어나 봐도 되지? 바빠 죽겠는데 고작 이런 일로 나를 부른 게 정말 어이가 없다. 형님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싫다면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었지만 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 뭔가 느낌이 오는 듯 입을 열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라 많이 당황하고 말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가 어때서? 아버님, 어머님도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겠어? 형수님은 대학을 나왔고 당신은 중졸이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첫째 형수, 둘째 형수 두 분 다 대학을 나왔잖아.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자라온 곳이 고아원이고 1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미용을 하게 된 거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정말 그런 거면 나도 더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큰형님이 항상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 이후 다시 한번 시댁을 가게 되었을 때 저도 안 좋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임신한 몸인데도 형님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서, 내 말 안 들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임신한 몸이라고 대우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 좋게 말할 때 주방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예, 너는 지금 시애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임신한 상태에서 몸살이 와서 열이 39도인데 주방에서 일을 하라는 말이 나오니? 제일 큰 맏며느리면서 막내 며느리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막내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처음 어머님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명절날 힘들게 음식 했었다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김장날에 몸살이 났는데도 버티면서 일을 했었는데 고작 열이 39도 된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리고 네가 맞으면 막내를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조금도 쉬는 꼴을 못 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당분간 내 집에 오지 마라. 임신한 몸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참 잘하는 짓이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를 싫어하는 건 시집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했잖아요. 몸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조금도 이해해줄 생각도 없으신 건 제가 어머님 집에서 많이 부족한 중졸 며느리라서 그런 건가요? 형님은 속마음을 들킨 것 마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형님과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했었어요. 다행히 시모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형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시모가 옆에 없었다면 분명 머리채를 잡혔을 상황이었죠. 안 좋은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고 출산을 해서까지 형님의 괴롭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산후조리실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태어날 건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형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어차피 제가 뭐라든 형님은 저를 싫어하실 게 뻔한데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냥 막 나가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내가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디서 형님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이 시댁에서 아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럼 몸 하나 간수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조만간 김장철이니까 그동안 놀고 먹었으면 이제 힘 좀 써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중졸밖에 안 나온 모유 먹여서
애까지 머리 나쁘게 만들지 말고. 요즘 분유 잘 나오니까 차라리 이걸 먹여. 엄마 닮아서 똑같이 따라하면 어쩌려고 그래? 뱃속에 나온 애가 무슨 잘못이니? 전부 다 자기 엄마 잘못 만난 탓이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사온 거니까 아끼지 말고 싹싹 긁어서 먹여라. 알겠지? 저는 워낙 모유가 잘 나와서 분유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졸이라고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형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은 딸만 둘이지만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들을 낳아드렸잖아요. 작은 형님도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집안에 장손을 낳아줬다는 것부터가 기적 아닌가요? 형님이 이루지 못한 걸 제가 풀어드렸으니 당연히 그런 점들에 질투가 나셨겠죠.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형님이 주신 분유는 제 아이한테 먹이고 싶지 않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시죠. 제가 거침없이 말대답을 하자 형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분유를 건네자 건네봤더니 그 자리에서 분유통을 열어 안에 있던 분유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중졸 나온 저보고 다 먹으라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네요. 온몸이 분유로 뒤덮여진 상태였고 형님은 볼 일이 끝났는지 산후조리실에서 나가려 하길래 옆에 놓여있던 분유통을 들어서 형님을 부른 다음 고개를 돌리자마자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날아오는 분유통을 미처 피하지 못한 형님은 코를 강타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코피를 흘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코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직원분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산후조리실 문을 여는 순간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형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직원분들이 형님을 말려주셔서 저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시모도 더는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성격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산후조리실에 찾아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될 것을 분유통으로 한바탕 난리를 쳤었다며?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막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니? 뭐든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망나니 마냥 날뛰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대학을 나온 거니?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모임 있을 때 너는 빠지거라.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지금 용서를 구해봤자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아들,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같이 나가라. 집안의 장남이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너도 문제다. 엄마는 왜 저한테까지 불통을 튀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저지른 행동인데 저까지 피해를 보는 건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 집에 오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차라리 평생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손자 보셨다고 저는 이제 찬밥 신세인데 뭐하러 이 집구석에 붙어 있어요? 형님은 오히려 시부모님께 눈을 치켜 세우고 더 난리를 치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가족 모두는 형님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작은 형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딸을 낳게 되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임신을 하게 될지 몰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임신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고 그게 현실이 되니 저를 더욱더 괴롭혔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대충 이해가 되면서 큰형님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에게 그냥 인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 제가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시모에게 털어놨고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건 뜻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근시숙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오셔서 안 좋아진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부모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다시 형님을 받아줄까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시모의 심부름으로 마을회관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시댁 앞에 언제 오셨는지 큰 시숙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한숨을 쉬면서 들어가려 하는데 큰 시숙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고받고 있던 대화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어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큰 시숙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시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확실해졌을 때 모든 사실을 밝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근시숙은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을 용서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시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근시숙은 점점 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돌아간 이후 한동안 시댁에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을 느끼게 되었죠. 형님 내외가 시댁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 흘러갈 때쯤 큰 시숙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받아주는 건 너희 아빠랑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정작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겠지. 네가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 없다는 거 모르니?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수아 엄마 안 받아줄 건데요? 그냥 좋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 유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재수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아의 중졸이 저희 집안과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요. 왜 저희만 찬밥 신세여야 하는 건데요?
아주버님,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고아의 중졸이 어때서요? 그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왜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미운 털 박힌 건 형님인데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가족 모두가 형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형이 정말 형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형수 얼굴 보기도 싫다고. 어머님, 저 왔어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애지중지 하시더니 아들 손자까지 안겨드렸다고 저는 아예 찬밥 신세잖아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여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런 것도 저예요. 매년 집안 행사 있으면 두 팔 걷고 움직였는데 좋은 말 한 번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칭찬을 듣고 싶은 거니? 아니면 용서를 받아달라는 거니? 그러는 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다른 할 말은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좋다면 뭐든지 다 해줬고 결혼까지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희가 애들보다 한두 살 더 먹었으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나한테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뒤따라오는 일들은 너희들이 전부 다 짊어져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기회를 줄 때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혹시 치매 오셨어요? 도대체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살아서 기분이 좋았니? 분명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까지 너는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이거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모두를 해명해야 할 거야. 이미 배는 떠났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할 거다.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니 전부 다 설명해라. 시모는 형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시모가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알아본 거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동안 모른 척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오히려 저에게 안 좋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뭐하니?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게 너잖아? 정말 웃긴 거야. 지금까지 너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잖아.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치? 막내는 고아원에서 자라 중졸인 상태에서 내 집에 들어와 사는데 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뭔가 불만이 많았겠지. 그런데 첫째 너 대학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으면서 본인이 정말 대학을 나온 것 마냥 살다 보니 네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 그래, 그건 이해해 줄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막내 며느리를 괴롭힌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너도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이 사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언젠가는 솔직히 얘기하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더라.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왔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큰 시숙과 만남을 가지다가 형님은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했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마저 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정작 저는 모든 걸 오픈하고 시모에게 접근했으니 저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고, 대래 형님은 저와 비슷한 조건인데 평생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에 불만이 생겨 계속해서 저를 더 못살게 굴었던 거였죠. 형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형님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저희 가족들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전부 다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 만났을 때 고아라는 제 신분이 너무 싫었고 수아 아빠는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고졸이라 그것도 싫어서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수아 아빠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제 감정도 무뎌졌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힘들게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막내 동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고아 신분에 중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거 보고 놀랐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싫어진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아들 손자까지 낳았으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던 이유가 네가 불쌍해서 그랬던 거야. 지인 결혼식을 갔다가 사돈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려는데 전광판에 사돈분들이 모르는 사람의 부모로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니 결혼식 대행이라는 걸로 나를 속여서 결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고아로 자라온 네가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내친다는 건 내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속에 묻어둔 거였다. 그런데 너는 정작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어요. 형님은 한 가지를 속인 게 아닌 많은 것들을 속여서 큰 시숙과 결혼을 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와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봐왔던 행실을 보면 또다시 언젠가 일이 터지게 될 거라는 걸 시모도 직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큰 시숙도 형님이 거짓으로 속여왔다는 걸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형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며 같이 떠나겠다고 형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 내외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었는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려받겠다는 말이었어요.
집도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 또한 시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큰 시숙은 시부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둘이 함께 떠나겠다는 말에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시부모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큰 시숙은 형님과 살겠다며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에서 나가셨네요. 형님은 끝까지 시모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고개를 돌려 버리셨습니다. 결국 형님 뇌에는 1원 한 푼 없이 탈탈 털려서 내쫓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 집안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사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죠. 제가 시모에게 형님을 받아달라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형님도 고아원 생활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달라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다시 인연을 만들어도 분명 언젠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아 당장은 형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지만 한편으론 저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온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그동안 틈틈이 공부해오던 고졸 검정고시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더 악착같이 미용일을 하면서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엠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4억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4억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에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4억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유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가 얻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두 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